매일 아침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하루가 시작되는 섬이 있다. 해가 뜨기 전 꽃을 담은 작은 바구니들이 곳곳에 놓인다. 집 문 앞에도, 가게 계산대 위에도, 세워둔 오토바이 좌석 위에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섬은 1년에 한 번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한다. 공항은 문을 닫고 불빛은 모두 꺼진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 머물며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화산호수 옆 한 마을에서는 죽은 이들을 땅에 묻지도 불에 태우지도 않는다. 그들은 향기로운 나무 아래 바깥 공기 속에 그대로 쉬고 있다. 이것이 진짜 발리다.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섬이며 여행 안내서가 결코 말하지 않는 진실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제 리조트 너머로 걸어 들어가 그 진짜 모습을 만나보자.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인구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나 발리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발리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힌두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믿음은 사원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마다 한 번 그 신앙은 섬 전체의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그날은 고대 사카 달력에 따른 발리의 새해인 네피라고 불립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것이 멈춥니다. 성스러운 날을 위해 완전히 문을 닫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공항도 운항을 중단합니다. 상점들은 문을 잠그고 도로는 텅 비며 불빛은 꺼진 채로 남습니다. 발리 사람도 여행객도 모두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날을 지배하는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불과 빛을 쓰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동하지 않는 것, 즐거운 오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모습을 감추는데 동의할까요? 발리의 믿음에서 새해는 위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섬이 어둡고 고요하게 누워있으면 하늘 위를 떠도는 파괴적인 영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도 생명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지나간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땅은 앞으로 올 한 해를 위해 깨끗해지고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날 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구고라고 불리는 거대한 악마 형상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약 26피트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요란한 가물난 음악 속에서 그것들을 행진시키고 마지막에는 불태워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응엠박근이라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빚 없이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침묵의 날 내내 폐찰랑이라 불리는 마을 경비대는 텅 빈 거리를 돌며 고요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밤을 겪어본 사람들은 별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 보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하늘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한 섬 전체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발리가 가진 리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발리의 평범한 하루는 동이 트기 훨씬 전 여성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네피가 섬 전체가 숨을 멈추는 순간이라면 평범한 아침은 섬이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올라오기 전 야자잎으로 엮은 작은 네모난 바구니들이 곳곳에 놓입니다. 사원의 계단 위에, 부엌 바닥에, 문 앞에, 오토바이 좌석 위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이것을 찬항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밝은 꽃 몇 송이, 쌀 한 줌, 향 하나, 때로는 동전 하나가 담깁니다. 신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댓글로 남기고 이 장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찬항사리의 대부분은 여성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 곁에 앉아 야자잎 접는 법을 배웁니다. 바닥에 함께 앉은 세 세대가 같은 조용한 손놀림으로 하루의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 전통에는 메탄딩이라는 이름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이 시간을 명상과 비슷한 순간으로 여깁니다. 발리 여성 한 명은 보통 아침마다 이런 바구니를 50개에서 70개 정도 엮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매일 약 15개를 사용하며
사원에 바칠 것과 축제일에 필요한 것까지 더해지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꽃의 위치에도 정해진 질서가 있습니다. 흰 꽃이 핀 동쪽을 향하며 이스와라를 뜻합니다. 붉은 꽃은 남쪽을 향하고 브라흐마를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서쪽, 푸른색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색마다 방향이 있고 방향마다 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놓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가 지면 시들어버릴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까요? 발리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으로 답합니다. 트리, 히타카라나, 곧 세 가지 조화입니다. 신성한 존재와의 조화, 사람들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아이피과 꽃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 하나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공경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헌신은 특별한 날에만 남겨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다시 만들어지고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성껏 바쳐집니다. 물론 발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침 시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찬황사리를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손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여행자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별말 없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이프도 함께 눌러주세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섬의 동쪽 화산 호수의 물가에는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트루냔입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이를 땅에 묻지도 않고 불로 화장하지도 않습니다. 시신은 메파사라고 불리는 방식에 따라 낮은 대나무 덮개 아래 열린 땅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속도에 따라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도록 둡니다. 사람의 본능은 이런 장소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신이 놓인 자리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타루 문얀이라고 부르는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의 향이 숲속 빈틈을 감싸고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마을의 이름도 바로 이 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몸이 온전한 사람,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이 방식으로 안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오래된 규율에 따라 매장되거나 화장됩니다. 발리의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죽은 이는 불을 통해 떠납니다. 이 의식은 응가벤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점은 이 의식이 결코 침울하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리의 믿음에서 불은 영혼을 육체에서 풀어주어 다음 삶으로 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은 장례식이라기보다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행사에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신은 높이 들어 올려진 거대한 동물 모양의 관에 실립니다. 보통 커다란 황소의 모습입니다. 그 뒤 불길이 그것을 삼키고 남은 채는 강물에 실려 바다로 흘러갑니다. 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이곳에서는 슬픔이 떠나는 영혼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쁨은 죽은 이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개인 화장식은 보통 1,5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 정도가 듭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자신들을 먹여 살리던 논을 팔기도 합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불을 위해 가족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러 죽은 이를 함께 모아 집단 화장식을 치릅니다. 수십 명의 영혼이 함께 떠나고 비용은 나누어져 한 가족당 약 500만 루피아 정도로 줄어듭니다. 죽음조차 이 섬에서는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의 모든 것처럼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처럼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4가지 첫 이름을 함께 쓰는 섬을 만나보겠습니다. 발리의 한 가정에서 첫째 아이는 와얀이라고 불립니다. 또는 푸투나 게데라고도 불립니다. 둘째 아이는 마데 또는 카덱입니다. 셋째 아이는 요만 또는 코망입니다. 넷째 아이는 케투트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는 와얀 발릭이 됩니다. 다시 와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족이 이름의 바퀴를 한 번 더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밝고 즐거운 혼란에 가깝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와얀을 부르면 여러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이름 앞에 작은 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키고 니라는 말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오래된 귀족 가문 밖에서 태어난 발리 사람은 대략 95%에 이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출생 순서에 따른 이름 체계가 거의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반면 더 높은 신분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별도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별명에 의지합니다. 이 섬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따라 새롭게 불리는 모습도 설명합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부모는 첫째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사회는 특별하고 고유한 이름을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름이 처음부터 개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 가족의 몇째 아이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정체성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당신을 품고 있는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공동체라는 생각입니다. 이 여정의 중간쯤에서 그것은 이 섬이 해마다 찾아오는 700만 명의 방문객이 주는 무게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리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풍경은 공동체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천년된 민주주의로 움직입니다. 발리의 계단식 노는 조각 작품처럼 보입니다. 초록빛 계단이 화산 비탈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관광객들은 그곳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찍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움직이는 체계는 이 섬에서 가장 조용한 걸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체계는 수박이라고 불립니다. 대략 9세기부터 발리의 농부들은 사원을 중심으로 물을 나누는 공동체를 조직해왔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주가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사원이었습니다. 농부들과 사제들은 함께 모여 모내기 시기를 정하고 산의 물길을 조절합니다. 분화구 호수에서 나온 물은 운하를 따라 수천 개의 논으로 흘러갑니다. 한 계단씩 논에서 다음 논으로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모든 농부는 자기 차례를 받습니다. 2012년에 유네스코는 이 풍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5곳의 계단식 논 지역과 그 물 사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9,500헥타르에 이릅니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트리히타 카라나의 살아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바치는 작은 꽃 쟁반 뒤에 있던 3가지 조화가 이제 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규모로 커진 것입니다. 나머지는 화산 토양이 해냅니다. 이곳의 노는 한 해 여러 번 수확을 냅니다. 대부분의 쌀 재배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큰 혜택입니다. 훗날 연구자들이 수박을 모델로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원의 달력은 농사 시기를 매우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해충은 수확 주기 사이에 먹이를 잃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녹색혁명 시대의 중앙 계획식 농사 일정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사제들은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1시간 거리 안에서 그 두 얼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우붓 근처의 테갈랄랑은 좁고 가파르며 원형극장처럼 깎여 있습니다. 자틸루이는 600헥타르가 넘는 넓은 초록 들판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사진을 위한 장소라기보다 쌀을 기르는 농지입니다. 농부들은 지금도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 계단을 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그들의 일터입니다. 물과 이름과 장례식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발리에서 균형은 선과 악에 대해 뜻밖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사원의 문 앞에 서보면 수호상들이 당신을 바라본다. 튀어나온 눈, 날카로운 송곳니, 발톱까지 지닌 모습이다. 처음 온 방문객은 이것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그곳을 지키고 있다. 발리 힌두교에는 르와 비네다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선과 악은 선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 속의 두 군대가 아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두 개의 축이다. 밤과 낮처럼 서로를 이루고 있으며 어느 한쪽을 없애면 모든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사원 입구의 무서운 얼굴들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어두운 힘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어둠을 막으려면 어둠이 인정하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당신은 이미 이 철학을 보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섬 곳곳의 반얀나무, 작은 사당, 조각상에 감겨있는 검은색과 흰색의 체크문의 천, 사풋 폴랭이 바로 눈에 보이는 르와 비네다다. 검은 칸과 흰 칸은 함께 이어져 있고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다. 선과 악이 서로를 붙들며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 섬은 그 생각을 춤으로도 보여준다. 바롱춤에서 밝고 사자와 닮은 바롱은 보호자이자 빛의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어둠의 과부 마녀 랑다와 맞선다. 처음 보는 관객들은 누가 이기는지 기다린다. 하지만 승리는 오지 않는다. 공연은 결말을 내지 않은 채 끝난다. 중요한 것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영원히 균형을 잃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년의 수학, 결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두 힘이 함께 있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이 철학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생각은 사원보다 더 평범한 곳에서 더 깊게 살아있다. 바로 집이다. 이제 그 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발리의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앙쿨앙쿨이라 불리는 좁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쪽에는 보통 가림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영혼은 곧은 길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잠을 자는 공간과 음식을 만드는 공간과 함께 모이는 공간이 각각 다른 정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길한 방향의 모퉁이에는 가족 사원이 자리합니다. 그곳의 작은 제단들은 천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한 가족이 얼마나 넉넉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신들에게는 반드시 따로 머물 자리가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 안에 있는 하나의 방과 같습니다. 부엌을 보면 나머지 삶도 알 수 있습니다. 요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고 집 주변의 재료로 이어집니다. 고추와 샬롯과 레몬그라스와 논 가장자리에서 딴 어린 고사리가 식탁에 오릅니다. 식탁의 중심에는 산발이 있습니다. 산발은 매일 새로 빻아 만드는 고추 양념입니다. 때로는 잘게 썬 토치, 진저꽃을 넣어 더 산뜻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향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날에는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강황과 여러 향신료를 바른 돼지를 꼬치에 꿰어 구운 바비 굴링입니다. 평범한 날에는 산발을 얹은 구운 생선이나 튀긴 샬롯을 올린 삶은 어린 고사리나 지나가는 수레에서 사온 박수 한 그릇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는 고기 한 잔을 넣은 국수 같은 수프입니다. 점심은 바나나 잎 위에 차려집니다. 가족은 열린 정자의 바닥에 함께 앉습니다. 잎이 휘어질 만큼 넉넉한 음식이 펼쳐져도 그 값은 고향에서 같은 식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식당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 집에서는 세 세대가 함께 밥을 먹고 할머니는 여전히 향신료 반죽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발리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섬이 아직 완벽해 보이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엽서 같은 모습만 바라보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을 고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안내서가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아야 합니다.
2025년에 발리는 거의 700만 명의 외국인 여행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거의 10%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호주에서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발리 주민 수가 약 450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곳에 사는 한 사람당 매년 1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셈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더 조용했던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로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우붓까지 가는 짧은 거리조차 때로는 몇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쓰레기도 들어옵니다. 최근 공식 추산에 따르면 발리에서는 매일 약 3,4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쌓이는 거대한 쓰레기 중 거의 절반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밖에서 태워지거나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기가 되면 쿠타와 스미냑의 유명한 해변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채 아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들에게 신선한 꽃을 바치는 이 섬은 원하지 않았던 플라스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엽서 속 사진이 보여주지 않는 현실은 또 있습니다. 이곳의 수돗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양치질도 병에 든 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히 발리 배탈이라고 부르는 장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달에는 댕기열 위험도 커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카르타나 싱가포르로 의료 이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기에는 밭과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공기 속에 퍼집니다. 어떤 주민들은 필터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들어오는 돈은 임금보다 빠르게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빌라와 카페를 사들이면서 임대료는 서구 수준에 가까워지고 캉구에서 자란 사람들조차 더 이상 캉구에서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리는 문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달러의 관광 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내는 방문객은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부탄식에 가까운 더 높은 요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습니다. 발리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 섬이 완전히 망가졌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발리는 여전히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리가 손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 아름다움과 불편함을 함께 보여준 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트리히타 카라나는 조화가 이미 존재한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를 계속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관광은 진짜 발리를 살아있게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700만 명이 보러 오는 바로 그 본질을 천천히 지워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런데도 이 섬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관광보다 훨씬 오래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발리와 이웃섬 롬복 사이에는 폭이 겨우 25km 정도인 해협이 놓여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자연학자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이 좁은 바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같은 아시아 동물들은 동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발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반대로 호주 계통의 생물들은 그 맞은편 해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협은 매우 깊어서 빙하기의 바닷물이 낮아졌을 때에도 육지 다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배를 타면 건널 수 있는 거리 사이에 두 생명의 세계가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은 지금도 그 경계를 월리스 선이라고 부르며 발리는 아시아 생태계가 끝나는 마지막 전초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 가지 이상한 빈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발리는 무성한 열대섬이지만 큰 야생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유일한 대형 포식자는 발리 호랑이였습니다. 기록된 호랑이 가운데 가장 작은 종이었지만 이 호랑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사냥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 섬에서 포식자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발리가 야생동물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질의 힘으로 채웁니다. 발리는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의 화산들은 아직 살아있는 산입니다. 화산이 주는 선물은 재입니다.
그 재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여러 차례 별을 수확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2017년 섬의 신성한 산이자 높이 3,000m에 이르는 아궁산이 반세기 넘는 침묵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약 10만 명을 대피시켰고 공항이 문을 닫으면서 약 5만 9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후 산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 또한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2,000mm의 비가 내리고 그 대부분은 10월부터 3월 사이에 쏟아집니다. 그 비는 섬을 푸르게 만들지만 때로는 물에 잠기게도 합니다. 비, 화산재, 고요, 꽃. 그리고 이곳에서 물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티르타엠풀이라는 샘 사원은 10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스러운 물이 땅속에서 곧바로 솟아오릅니다. 발리 사람들은 허리까지 물이 차는 긴 돌 연못에 줄을 서고 두 손을 모은 채 조각된 물줄기 앞을 정해진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에 몸을 적시고 기도한 뒤 다음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정화의식은 멜루카시라고 불리며 1000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줄은 카메라 때문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지만 사원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롱을 두르고 순서를 지키며 관객이 아니라 순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관광객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 서늘한 산악지대 위쪽에는 해발 1200m, 거의 4000피트 높이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발리에서 가장 평온한 장면이 떠 있습니다. 물의 여신, 대위 다누를 모신 호수 사원, 울룬 다누 브라탄입니다. 이 사원의 의식은 정해진 날짜보다 농사철의 흐름을 따릅니다. 이 호수가 남쪽 넓은 지역에 관계수로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여신을 공경하면 벼가 물을 얻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앙과 공학이 하나의 행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원이 익숙하게 보인다면 인도네시아 지갑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 모습은 2000년대에 발행된 옛 오만 루피아 지폐 뒷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물 위로 솟은 11층 메루탑은 발리의 성소를 상징했고 그 이미지는 나라 전체 사람들의 주머니 속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힌두교가 발리에 들어온 뒤의 모습입니다. 그보다 앞선 발리를 만나고 싶다면 시간이 일부러 비켜간 듯한 마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발리 동부의 언덕에는 탱아난이라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리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리아가는 오늘날 발리의 많은 지역을 바꾸어 놓은 힌두 왕국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섬에 살던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탱가나는 자신들만의 오래된 달력과 전통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을 안의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결혼 규칙에 따라 누가 마을에 남을 수 있는지도 정해집니다. 외부인은 방문할 수 있지만 마을은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보물은 두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작습니다. 탱가나는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그링싱을 짜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링싱은 이중 이카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천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로실과 가로실 모두 직조가 시작되기 전에 무늬에 맞춰 묶고 염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배틀 위에서 두 방향의 실이 한 올씩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천 한 장을 완성하는 데에는 보통 2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링은 병을 뜻하고 싱근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재앙을 막는 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들은 이 천을 장식품이나 상품 진열대에 올려 두기보다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간직합니다. 제작은 시장의 요구가 아니라 을의 달력의 흐름을 따릅니다. 해마다 한 번 마을에서는 더 낯선 의식이 열립니다. 메카레카레라고 불리는 판다누스 전쟁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가시가 있는 판다누스 잎이 묶음을 들고 둘씩 맞붙습니다. 다른 손에는 짠 방패를 듭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생기는 작은 상처들은 오래된 전쟁의 신 인들에게 바치는 곡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땅이 계속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을의 헌납입니다. 의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원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팽리풀한 마을은 또 다른 질서로 움직입니다. 곧게 뻗은 하나의 돌길을 중심으로 대문과 담장은 조상에게서 전해 내려온 같은 형식에 맞춰 세워집니다. 무엇이든 바꾸려면 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부시 발리의 문화 중심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 서양 예술가들이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화가 발터 슈피스와 네덜란드 출신 루돌프 보네 같은 사람들이 발리의 장인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작업실을 열었고 그 안에서 전통과 현대 예술은 서로의 기술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부 시장의 가게들에는 힌두 서사시를 담은 그림, 손으로 짠 직물, 조각된 가면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까운 바투항과 바투블란에서는 석공들이 열린 작업장에서 화산암을 깎아 사원의 수호상을 만듭니다. 같은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온 일입니다. 하지만 발리에서 가장 강렬한 예술은 미술관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울루와투 절벽 위에서 케착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도양 위 약 70m, 즉 230피트 높이에 세워진 11세기 사원입니다. 케착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악기도 전혀 없습니다. 맹아슴의 남자 수십 명이 불꽃을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앉아 스스로 음악이 됩니다. 착착착 하는 소리가 원 안에서 서로 맞물리고 리듬은 파도처럼 커졌다가 부서집니다. 그 원 안에서는 무용수들이 라마야나의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시타의 납치, 불길에 휩싸인 하누만, 그리고 라마의 구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의식처럼 보이는 이 공연은 사실 현대에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케착은 1930년대 발리 무용가 와얀, 림박이 발터 슈피스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상향이라는 오래된 무아지경 의식의 합창을 무대극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전통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 계속 행해지는가입니다. 한편 울루와투의 원숭이들은 관광객의 성을라스를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가져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발리에서 가장 위대한 전시장은 물이 깎아 만든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무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방문객은 끝내 보지 못합니다. 발리 북쪽으로 들어가면 정향나무 밭을 지나고 강을 건너 약 1시간쯤 걸어야 하는 길이 나온다. 그 끝에서 숲이 갑자기 열리며 새콤풀 폭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하나의 폭포가 아니라 6개나 7개의 물줄기가 절벽을 따라 떨어지는 장소다. 가장 높은 물줄기는 80m가 넘는 높이에서 안개로 가득한 둥근 웅덩이 속으로 곧게 떨어진다. 차로 바로 갈 수 있는 입구는 없다.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은 아직도 비교적 조용하게 남아있다. 바다 건너에는 빠른 배로 약 45분 거리에 누사펜이다가 기다리고 있다. 발리보다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이 강한 자매섬이다. 이 섬을 대표하는 풍경은 캘링킹이다. 석회암 고지, 마치 티라노사우루스가 푸른 바다에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 아래 모래사장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400m의 험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 가까운 곳에는 다이아몬드 비치가 있다. 이 해변은 절벽에 직접 새긴 계단 뒤에 숨어 있다. 브로큰 비치는 무너진 바다 동굴을 따라 둥글게 이어진다. 그곳에는 바닷물이 바위 아치 아래로 들어오고 나가지만 실제로 발을 디딜 해변은 없다. 하지만 물속의 세계는 그 모든 풍경보다 더 놀랍다. 누사 페니다의 해협은 거대한 바다 생물들이 모이는 곳이다. 만타 포인트 주변에는 1년 내내 수백 마리의 산호초 만타가 살아가며 느린 무리처럼 물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그리고 대략 7월부터 10월까지 크리스털 베이에서 잠수하는 사람들은 몰라를 만날 수 있다. 몰라는 개복치로 바다에서 가장 무거운 경고러류이며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일 만큼 거대한 생명체다. 이곳에서는 경외심도 여행의 일부다. 누사 펜이다. 가장자리에 있는 천연 인피니티 풀인 엔젤스 빌라봉에서는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사람들을 바위에서 휩쓸어 간 적이 있다. 어떤 장소는 들어가서 헤엄치기보다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발리의 먼 북서쪽 국립공원 안에는 맨장한 섬이 있다. 이곳의 산호절벽은 한적한 해변 옆에서 바다 깊숙이 곧장 떨어진다. 개발은 제한되어 있고 산호초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푸른 물속에서는 거북이들이 움직인다. 20년 전의 발리를 보고 싶다면 동쪽의 시데멘 계곡으로 가면 된다. 그곳에는 계단식 농과 조용한 마을, 그리고 지평선 위로 솟은 아궁산이 있다. 이 장소들은 여행자의 몸을 시험한다. 그러나 발리에서 가장 오래된 의식들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의식 중 하나는 한 10대의 입안에서 벌어진다. 이런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된다면 구독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결혼 사이의 어느 시점에 발리 사람들은 거의 모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가리지 않고 의식용 정제의 몸을 눕힙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들의 위쪽 앞니 6개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습니다. 이 의식은 메판데스 또는 메타타라고 불립니다. 이를 뚫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면을 부드럽게 고르는 행위가 신성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리의 믿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6가지 내면의 적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드 리프라고 불리며 욕망, 탐욕, 분노, 취함, 혼란, 질투를 뜻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그 적들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다듬는다고 해서 그 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은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뜻을 세상 앞에 밝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의 본능을 조금씩 깎아내리겠다고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큰 잔치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결혼식에 가까운 예산과 손님 규모로 치아 다듬기 의식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기도 하고 비용을 나누기 위해 형제자매의 결혼식과 같은 날에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기쁨은 다시 한번 엄숙함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 시기는 발리의 또 다른 시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것은 211로 이루어진 파우콘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돌아가면서 섬은 갈룬간을 맞이합니다. 갈룬간은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들로 태양력 기준으로 대략 한 해에 2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쿠닌간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혼을 다시 떠나보냅니다. 달력이 없어도 갈룬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펜조르라는 높고 긴 대나무 장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장대는 코코넛 잎 장식과 재물의 무게로 부드럽게 휘어있고 길 전체는 마치 아치로 이루어진 통로처럼 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하나하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바롱무리가 집집마다 찾아가며 지나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합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름에서 장래까지, 치아에서 달력까지 모든 것은 바다 위 바위에 서 있는 하나의 생각을 향해 흘러갑니다. 발리의 남서쪽 해안에는 검은 바위 위에 세워진 사원이 파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따나롯입니다. 바다 위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사원을 둥글게 감싸고 사원은 마치 하나의 섬처럼 변합니다. 그때의 사원은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며 스스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썰물이 되면 물은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젖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어가 기도를 올립니다. 하루에 2번씩 매일 바다는 이곳이 사람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같은 가르침을 겹겹이 보여줍니다.
바위 아래에는 동굴이 있고 그 안에는 사원을 악한 힘으로부터 지킨다는 바다뱀들이 살고 있다고 안내자들은 말합니다. 위험한 존재가 오히려 보호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쪽에서는 순례자들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로 축복을 받습니다. 짠 바다 한가운데에서 맑고 단 물이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발리의 생각인 르와 빈에다가 한 모금의 물 안에 작게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이곳에 서 보십시오. 이곳은 발리에서 가장 많이 사진으로 남겨지는 일몰의 장소입니다. 그 순간 여행 전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모여드는 듯합니다. 때로는 섬이 되고 때로는 해안이 되는 사원입니다. 악한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천천히 다듬어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1년에 단 하루 온 섬이 침묵 속에 머물며 나머지 364일을 더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섬입니다. 발리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발리는 그 안의 모든 것이 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습니다. 곡물과 침묵과 불과 격자문의 천까지 모두가 매일 사람들 앞에서 실천되는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해는 바위 뒤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섬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이 오기 전 어딘가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은 이미 야자잎을 접고 있을 것입니다.